길모퉁이에서 콩나물을 파는 꼬부랑, 할머니 아파트 단지에서 폐지를 줍는 구부정한 아저씨, 혹은 윗집에 사는 조용한 퇴직 교사. 어쩌면 그들의 등 뒤에 세상을 놀라게 할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살에 은퇴한 공장 노동자입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을 다 까먹고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찬밥과 쉰 김치로 끼니를 때우고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도 켜지 못한 채 냉골에서 잠을 청하곤 했죠. 비가 오는 날이면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쑤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그저 그런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전화 한 통이 이 죽어가던 일상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상대방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 비서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이 노인을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룹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는 그저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을 뿐인데 도대체 왜 재벌 회장이 직접 나서서 그를 찾았을까요?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기에 상대방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를 찾아 헤맸던 것일까요? 이 기묘하고도 믿기 힘든 재회 뒤에는 운명을 뒤집을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의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실화입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굵지 않았지만 잔인했습니다. 마치 내 낡은 뼈마디를 갉아먹는 관절염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아도 밤낮 없이 끈질기게 괴롭히는 통증 같았죠. 제 이름은 박영수 올해 62입니다. 서울 변두리 관악구의 가파른 언덕길에 있는 낡은 빌라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산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의욕 넘치던 중년 가장이 시간의 뒤항일로 밀려나 잊혀진 독거노인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저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반경되던 낡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창밖에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와 저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식은 밥반 공기와 짠지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늙으니까 미각도 퇴직했는지 뭘 먹어도 그저 모래알 씹는 맛이더군요. 벽으로 다가가 30년 넘게 걸려있는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내는 참 곱게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쭈글쭈글한 손을 뻗어 사진 속 젊은 아내의 얼굴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혜자야, 나왔다. 마치 곤히 자는 아내를 깨울까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네. 당신 신경통은 좀 어때? 대답해주는 건 벽지 뒤에서 스며 나오는 냉기뿐이었습니다. 5년 전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 전에는 제가 평생을 바쳤던 공장마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죠. 인생의 비바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가 가장 막아낼 힘이 없을 때 한꺼번에 몰아쳤습니다. 낡은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묵직한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아직 모자랐고 현관 문틈에는 이미 전기세와 수도세 독촉장이 2장이나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지갑을 닫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있던 낡은 스마트폰이 뜬금없이 진동했습니다. 자식들이 쓰다 물려준 구형 핸드폰 액정의 딸 지은이의 이름이 떴습니다. 하루 중 제가 유일하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에 걸린 가래를 뱉어낸 뒤 온몸의 기운을 짜내어 가장 활기찬 목소리를 꾸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 지은아, 그래. 오늘 일찍 퇴근했냐? 아빠, 거기 날씨는 어때요? 서울은 계속 비가 와서 습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파스는요? 다 쓰셨으면 더 보내드릴까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따뜻한 온기처럼 전해져 잠시나마 방 안의 한기를 몰아내는 듯 했습니다. 아유, 괜찮다마다 아주 쌩쌩해. 저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래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더 당당하게 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방금 저녁 배불리 먹었다. 오늘은 내가 직접 갈비찜을 한 소옷 했는데 어찌나 맛있는지 모른다. 파스도 아직 많이 남았어. 저번에 네가 사준 거 그거 아주 좋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냄비에는 갈비찜은커녕 식은 밥 한 공기뿐이었고 파스는 지난주에 다 떨어져서 약국에서 제일 싼 걸 사다 붙이고 있었으니까요. 다행이네요. 딸이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용돈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모자라면 제가 이따가 좀 보내드릴게요. 아냐, 넉넉해. 이 아빠가 그래도 왕년에는 공장 반장 아니었냐. 국민연금 나오는 걸로 혼자 먹고 살기엔 차고 넘친다. 저는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뱉는 말 한마디가 거짓말로 쌓아 올린 알량한 자존심의 둑을 위태롭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너희나 잘 챙겨. 대출금 갚으랴. 우리 손주 학원비 대랴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냐. 너희만 잘 살면 아빠는 아무 걱정 없다. 그렇게 뻔한 안부 인사를 몇 마디 더 주고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얼른 가서 아이들 챙기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얼굴에 걸려있던 웃음기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할까? 아이들이 효성 깊은 걸 압니다. 제가 말만 하면 자기들 입을 거 줄여서라도 당장 돈을 보내올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입을 엽니까? 평생 뼈 빠지게 일했어도 자식들에게 금송아지 하나 물려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인데 늙어서 짐까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장자리에 검은 점이 핀 거울 속에 낯선 노인이 비쳤습니다. 머리카락은 가을철 잡초처럼 하얗고 듬성듬성했고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남긴 잔인한 흔적이었죠. 한때 공장에서 부품의 미세한 흠집도 단번에 찾아내던 매서운 눈은 이제 탁하고 피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두 손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너끈히 책임지던 그 가장은 어디 가고 자식들에게 거짓말이나 하며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는 고독한 노인만 남았단 말인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졌다는 무력감이 차가운 바닷물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욕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탁탁 소리를 내며 불이 들어왔습니다. 적나라하게 쏟아지는 하얀 불빛 아래 제 얼굴에 주름 하나, 흰 머리카락 한 오리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아 거뭇한 턱 푹 꺼진 눈가 축 늘어진 피부, 비에 젖은 종이 꼴이 따로 없었습니다. 처진 입꼬리에는 묘한 억울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채 공장을 누비면 제 발소리만 들어도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제 밑에 있던 기술자 2명이 저를 박 반장님이라 부르며 따랐죠. 생산 일정부터 예상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반장님, 이 기계 부품 교체할까요? 이번 금형은 수정할까요? 제가 입을 열면 공장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었고 내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꼭지를 틀자 찬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허리를 숙여 물을 한 웅큼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기에 숨을 들이켰지만 정신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 주소록을 훑어보았습니다. 전화 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친구 녀석들은 병들거나 세상을 떠났고 남은 몇몇은 자식 집에 얹혀 살거나 요양병원에 있어 통화 한번 하려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게다가 전화하면 돈 빌려 달라는 소리로 오해할까봐 겁도 났습니다. 유일하게 알림이 뜨는 곳은 지역 노인 복지관 단톡방 뿐이었습니다. 커피 마시면 죽는다. 양파 껍질 삶은 물이 만병통치약이다 같은 출처불명의 건강정보나 뉴스링크만 올라오는 곳이죠. 저는 한 번도 글을 남기지 않지만 매일 들여다봅니다. 적어도 거기엔 사람 사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내 인생은 고인 웅덩이처럼 썩어가다 증발해 버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잔잔하던 웅덩이에 돌을 던졌습니다. 비가 그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반쯤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근처 인력사무소나 공사판을 기웃거리러 나갈 참이었습니다. 시멘트 포대 나르기나 자재 정리 같은 자빌이라도 있으면 일당 몇만 원은 벌 수 있으니까요. 당장의 급한 불은 꺼야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낡은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끊어버리려 했습니다. 대출 권유 주식 리딩방 아니면 보이스피싱? 요즘 이런 전화가 징글징글하게 걸려오니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종료 버튼을 누르기 직전 왠지 모를 망설임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쩌면 무의식 중에라도 삶에 대한 신랏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박영수 선생님 핸드폰 맞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정중하고 전문적인 말투였습니다. 흔한 텔레마케터들의 들뜬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네, 제가 박영수입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히 받았다 싶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항그룹 회장 비서실의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대항그룹.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굴지에 전자기업 뉴스나 신문에서 매일같이 보는 그 대기업이 저 같은 빈민가 독거노인에게 왜 전화를 합니까? 네, 대항그룹이요? 거기가 저한테 무슨 일로? 네, 선생님.
저희 회장님께서 박영수 선생님을 저희 회사의 생산기술 고문으로 정중히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급여는 월 4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연말 보너스와 성과급은 별도입니다. 머릿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월 400만 원? 기술 고문. 이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지구가 거꾸로 도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쁨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이지. 제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아주 대단하네. 대항으룹 사칭까지 하고 아가씨 나 뜯어먹을 돈 한 푼도 없는 노인네야. 사람 잘못 봤어. 저는 쏘아 붙이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끊지 말아주세요. 상대방은 제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다급하지만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우신 거 압니다. 믿기 힘드신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장님께서는 진심이십니다.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회장님께서 몇 가지 확인을 부탁하셨습니다.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199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안산 반월공단에 있던 한울전자라는 공장에서 생산반장으로 근무하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은 자동화로 인해 거의 사라진 기술이지만 회로 기판을 수동으로 연결하는 점프, 와이어, 납땜 기술의 장인이셨던 것도 맞으시죠?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한울전자. 그곳은 제가 사회에 나와 처음으로 청춘을 바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점프, 와이어 납땜. 그건 정밀 기계가 없던 시절, 우리 기술자들의 밥줄이자 자존심이었던 기술입니다. 저와 연락이 끊긴 옛 동료들 몇 명 빼고는 아무도 모를 제 과거를 이 낯선 여자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찾으라고 지시하신 분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직책은 월급 외에도 교통비와 복지 혜택이 모두 지원됩니다. 면접 시간은 선생님 편하신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기극인지 누군가의 악질적인 장난인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남은 마지막 기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 생각 좀 해봅시다. 물론입니다. 잠시 후 문자로 회사 위치와 제 명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시기로 결정하시면 답장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뜨거운 감자라도 쥔 듯 핸드폰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등의 굵은 핏줄과 검버섯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복잡한 기계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수억 원짜리 주문을 처리하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빈털터리 노인의 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 한 통이 얼어붙었던 제 마음속 호수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제 마지막 양복을 꺼냈습니다. 짙은 감색 모직 양복. 오래되어 번들거리긴 했지만 아직 입을 만했습니다. 소매 끝이 좀 닳았고 바지단 쪽 실밥이 좀 터져 있었지만요. 옷감을 어루만지며 잊고 지냈던 제 모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옷걸이에 걸고 구겨진 곳을 손으로 펴고 유행 지난 회색 줄무늬 넥타이도 찾아냈습니다. 넥타이 매는 법이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유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잃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 사기라면 다시 돌아와 찬밥이나 먹고 이 낡은 의자에 앉아 TV나 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운명이 나에게 내려준 동아줄이라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나갈 구멍이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번엔 한 걸음 내딛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학 입시를 치르던 때보다 더 떨리는 가슴을 안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대항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거대한 유리 빌딩은 구름을 뚫을 듯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워 구두약을 3번이나 칠했음에도 초라해 보이는 제 구두가 그대로 비쳤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젊은 남녀들에게서는 엘리트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들은 이질적인 차림의 늙은이를 힐끔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제 통화했던 김 실장의 뒤를 따라가며 마치 미래도시로 떨어진 조선시대 사람이 된 듯 쭈뼛거렸습니다. 손발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면접실이나 인사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원증을 찍어야만 버튼이 눌리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으로 직행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는 육중한 원목문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레 노크하자 안에서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실장이 문을 열고 저에게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제 평생 본 적 없는 거대한 사무실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판교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무실 창가에는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은 젊어 보였고 다부진 체격에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형용할 수 없는 위엄과 귀티가 흘렀습니다. 호 회장님, 박영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말하고는 뒷걸음질로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넓은 방에 저와 그 남자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경제 잡지 표지에서나 볼 법한 성공한 사업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카로운 눈빛 깊은 곳에서 저는 묘한 기시감과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초라한 이력서를 보지도 기술에 대한 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격동과 회한 미안함,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숨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긴장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꽉 맞잡고 비비적거렸습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이 무거운 침묵을 견디기 힘들 때쯤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긴장으로 떨리는 제 오른팔에 머물렀습니다. 맥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른팔,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오른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소매 아래 팔뚝을 가로지르는 하얗고 긴 흉터가 만져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무언가 말하려다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그를 마주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폭우에 미끄러지던 승용차 깨지는 유리창 소리, 임신부의 비명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뚝뚝 떨어지던 제 붉은 피. 그때 저는 52살이었습니다. 몸은 강철처럼 튼튼했고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공장 잔업을 마치고 특근 수당을 챙겨 나오면서 대학 다니는 두 아이의 등록금 걱정을 덜었다며 뿌듯해하던 참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죠. 저는 제 분신과도 같은 오토바이 낡은 대림 시티백을 타고 고향인 충청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노모를 뵈러 가는 국도변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헬멧을 때리는 빗소리가 기관총 소리 같았습니다. 시야는 흐릿했고 빗물이 헬멧 쉴드를 타고 흘러내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문세의 옛사랑을 흥걸거리고 있었습니다. 기광. 전방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더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펜기처럼 돌았습니다. 차는 공중으로 붕 뜨더니 뒤집힌 채 처박혔습니다. 저는 급히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뒤따르던 차들도 몇 대 섰지만 다들 멀찍이 떨어져 수군거리며 사진만 찍을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차는 이미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바닥에는 기름이 흘러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워서 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라 그저 겁 많은 소시민이었으니까요. 기름통에 불이라도 붙으면 다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빗속에서 망설이던 제 눈에 조수석 창문으로 들썩거리는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이 유리에 붙었다가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본 순간 저는 헬멧을 벗어던지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미쳤어요. 차 폭발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구르면서 사고 차량으로 기어갔습니다. 매캐한 휘발유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조수석에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너무 놀라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가 꽉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죠.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찌그러져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삼각대를 주워들어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깡깡 3번째 힘껏 내리치자 유리가 박살 났습니다. 와장창.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가 제 오른쪽 팔뚝을 깊게 그었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가 났고 선혈이 솟구쳐 빗물과 섞여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비명지를 새도 없이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안전벨트를 끊고 아이를 끌어 안았습니다.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갓길 풀밭에 내려놓자 차 안에서 신음이 들렸습니다. 여보, 운전석의 남자는 피를 흘리며 끼인 다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가 피 끓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안에 뒷좌석에 제 아내가 있어요. 만삭입니다. 제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뒷좌석을 보니 임신부가 양수가 터진 채 하혈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공포에 질려 좌석 시트를 쥐어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도 못 지르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걱정 마쇼. 내가 다 구해낼 테니까 정신줄 놓지 말아요. 그 다음부터는 본능이었습니다. 뒷문을 발로 차 뜯어내고 임신부를 끌어냈습니다. 축 늘어진 임신부의 몸은 무거웠습니다.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덮어주고 빗물이 닿지 않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의 다리가 낀 틈을 벌리기 위해 젖 먹던 힘까지 썼습니다. 제 팔에 상처가 벌어져 피가 콸콸 쏟아졌지만 그게 내 피인지 남자의 피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금니가 으스러지도록 깨물며 그를 끌어냈습니다. 세 사람을 모두 구해내고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는데 그제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그제야 우산을 받쳐 들고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묻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남은 힘을 다해 그들을 채에 실어 보냈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던 남자가 제 옷자락을 잡고 물었습니다. 은희님, 성함이라도 연락처라도. 저는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았으면 됐지. 산모랑 애부터 챙겨요. 어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범벅이 된 얼굴로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구급차 문은 닫혔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름도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상처를 소주로 소독하고 붕대를 감은 뒤 며칠 끙끙 앓다가 다시 공장에 나갔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기억은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날 밤을 1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 제가 멍하니 서 있자 눈시울이 붉어진 대항의룹 회장 이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아니 형님, 제가 바로 10년 전 그 차 안에서 형님이 끌어내주신 그 놈입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10년을 찾았습니다. 형님을 찾으려고 10년을 헤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날 빗속에서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팔에 흉터가 욱신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숙여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제 아내도 뱃속에 있던 제 아들도 그날 모두 끝났을 겁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았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경찰 사고 기록 국도변 CCTV 캡처 사진, 심지어 SNS에 올라온 흐릿한 목격담까지, 그리고 잊고 있었던 제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날 형님이 급하게 가시느라 흘린 헬멧 조각, 그리고 흐릿하게 찍힌 오토바이 번호판, 그걸로 찾았습니다. 탐정도 고용하고 데이터 분석도 돌렸습니다. 형님이 이사도 다니시고 핸드폰도 바꾸셔서 너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며 말을 낮췄습니다. 서류에서 박영수라는 이름을 보고 사시는 곳과 과거 경력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형님이라는 걸요. 저는 서류를 덮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0년 전 보상 같은 건 바란 적도 없었고 귀찮아질까봐 신고도 안 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는데 누군가 이토록 간절하게 나를 찾고 있었다니. 그가 물을 한 잔 따라주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지만 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도 무사했고요. 깨어나자마자 아내가 그러더군요. 어떤 아저씨가 팔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우리를 구해줬다고. 그는 감격에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이번에 고문직을 제안드린 건 단순한 채용이 아닙니다. 이건 제 평생의 빚을 갚는 일입니다. 보은 바오 앤입니다. 이복의 회장 양반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 도움도 안 돼. 공장일 떠난 지가 언젠데 제가 손사래를 치자 그가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제 곁에 저희 회사에 계셔만 주십시오.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형님의 남은 인생 제가 가장 존경받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제발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누구도 저에게 당신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쉰내 나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전기세 걱정에 떨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 텅 비어있던 구멍이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대한그룹의 명계 기술 고문이 되었습니다. 출근은 일주일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해 옛날 기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자유였죠. 전용 기사와 차가 배정되었고 회사 식당은 언제든 무료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네 기분 맞춰주는 신윤기계건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장에 내려가면 젊은 엔지니어들이 수첩을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고문님, 옛날 기계는 소리만 듣고도 고장을 알았다면서요. 이 회로 패턴. 요즘 방식보다 옛날 수작업이 더 효율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도태된 줄 알았던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지혜가 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정우 회장이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성북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했습니다. 정갈한 한정식 상차림에 그가 아끼던 귀한 전통주를 내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 기억보다 훨씬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가족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한 소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눈이 맑고 총명하게 생긴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녀석이 제 아들 준서입니다. 형님이 구해주신 그때 뱃속에 있던 그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이고, 네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씩씩하게 잘 자랐네. 준서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부모님께 미리 배웠는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그러셨어요. 제 생명은 할아버지가 주신 거라고요. 할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도 세상에 없었대요. 그리고는 아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뉘업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아이의 작은 등을 보는 순간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늙으면 눈물이 많아진다더니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일으켜 세워 꽉 껴안았습니다. 제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그래, 그래. 고맙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10년 전 아무 대가 없이 베풀었던 저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귀하고 맑은 생명으로 자라나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살아온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날 이후 제 잿빛 같던 노년은 총천연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회장은 제 낡은 빌라 대신 엘리베이터가 있는 쾌적한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바닥이 절절 끓었고 세탁기는 버튼 하나면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비 오는 날 무릎을 감싸쥐고 끙끙 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아 관절염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준서는 학교가 끝나면 종종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투박한 손으로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면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맥가이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거실 벽에는 죽은 아내의 사진 옆에 새로운 사진이 걸렸습니다. 이 회장 가족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준서가 제 옆에 딱 붙어 V자를 그리고 있는 그 사진 속에서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날 빗속에서 제가 그들 가족을 구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이 벼랑 끝에 있던 저를 구해 주었다고 말입니다. 선행은 부메랑과 같아서 던진 대로 돌아오나 봅니다. 어느 맑은 오후 새 집의 양지발은 베란다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 글짓기 숙제가 있는데 주제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저 할아버지 써도 돼요. 저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럼 되고 말고 뭘 쓸 건데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 구해준 거랑 고장난 시계 고쳐주신 거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나사가 뻑뻑할 때는 무조건 힘으로 조이지 말고 살짝 풀었다가 다시 조여야 한다고. 사람 관계도 그렇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 걸 녀석이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래, 그거 좋네. 근데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냐. 그냥 남들이 망설일 때 한 발짝 먼저 나간 것뿐이란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준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불도 나고 그랬다면서요. 저는 오른팔에 희미해진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은 그 흉터가 저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무서웠지. 아주 많이 무서웠단다. 근데 왜 구하러 가셨어요?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빗줄기가 10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아이의 얼굴을 비추던 헤드라이트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건 대단한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란다. 그저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어. 세상이 가끔은 춥고 무섭지만 누군가 따뜻한 손을 내밀면 조금은 살만해지거든. 그날 밤이 너무 어둡게 기억되는 게 싫었어.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 글 다 쓰면 읽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란다 창으로 참새가 포르르 날아갔습니다. 햇살이 제 팔의 흉터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늙어서 평온해 보이는 건 그가 이 세상에 빚진 게 없기 때문이다. 저는 제 인생이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외로울 때 선함을 버리지 않았고 가장 힘들 때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빚진 게 없지만
나 또한 세상에 빚진 것 없이 떳떳합니다. 저는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제가 치열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왔다는 훈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박영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년 전 대가 없이 베푼 선행이 돌고 돌아 벼랑 끝에 몰린 노년의 삶을 구원했다는 이 드라마 같은 실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단순한 권선징각을 넘어섭니다. 효율과 이익만을 따지는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묵묵한 선행과 은혜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보은의 정신이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박영수 씨가 10년 후에 보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계속 가난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면 그의 선행은 가치 없는 것이었을까요? 보상받지 못하는 친절은 어리석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잊지 못할 낯선 이의 친절, 혹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마운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모여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삭막한 세상에 작은 온기를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